다음 사회변동, 사회운동 지나가서 거기 보시면 이제 문화단원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단원 같은 경우는 3단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기말고사 쪽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쪽의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단 그냥 앞쪽에 있었던 내용을 복습하는 용도로 좀 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좀 중요했던 거는 어떤 포인트에서 있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라든지 중학교 3학년 사회라든지 이쪽에도 들어갔던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한번 쭉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3단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3-1, 3-2 같은 경우에 여기가 뭘로 나오냐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매체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소단원 2개로 잡힙니다. 원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대중문화, 대중매체가 딱 한 페이지짜리였어. 교과서 기준으로 따지면. 그럼 정말 짧은 분야고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만 나온단 말이야. 물론 오늘 그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기존에 지금 수능 특강 탄 친구 있잖아. 그 수특 사면은 그쪽밖에 안 나와. 사실상 문제가. 근데 이 대중문화, 대중매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었는지 그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확 늘어버렸어. 원래 소단원 중에서도 한 주제 정도에만 국한됐던 대중문화, 대중매체 내용이 여기가 소단원 2개로 확 늘어버렸어요. 대중문화와 대중문화의 영향, 대중매체와 대중매체의 특징,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해봤자 뭐 5월 달에 뭐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 3단원의 내용을 한번 쭉 개괄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설날이니까 쉬고 그리고 가지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 다다음 주랑 그다음에 그 3월 2일까지 해가지고 요거 3월 시간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2월 달까지 특강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잖아. 학기 중에 시간표 같은 경우는 제가 설 전에 스케줄 마무리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넘기기로 했거든. 그래서 원장님한테 넘기면 그때 아마 공지가 따로 뜰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이거 맞춰보시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시간대 뭐 평일 시간대도 있고 주말 시간대도 있고 여러 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뭐 한번 선택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쪽은. 아무튼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3단원의 대중문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문화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뭐라 했냐 사회라고 하는 건 누가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기억나? 거기서 내가 제일 중요한 단어를 들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왜 한정 지어주는 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거를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럼 문화는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요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이야 라고 설명을 했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모든 것 만든 것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문화단원에 들어가서 요거를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 요건 넓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것도 있냐면 여러분 이 단어 한번 보실게요. 문화인이라고 하는 거 또는 아니면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 자, 문화인의 반대말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야만인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인과 반대되는 야만인의 개념을 설명할 때 누가 더 발전적인 문명, 누가 더 발전적인 걸 가지고 있어라고 했을 때 문화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생활이라고 할 때 밥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을 문화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럼 문화생활 뭘 즐겼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봤다 아니면은 책을 읽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음악을 들었다 게임을 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생존 활동과는 관련은 없어. 근데 우리의 삶을 교양 있게 진보적이게 발전적이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문화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랑 뭐 반대된다고 하면은 뭐 생존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건 자, 이건 좁은 의미로서 우리의 삶을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또는 교양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거 교재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라졌어. 2022년 교재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교재에다가는 그냥 2022 개정 교과로 딱 써놨지만 요 부분 자체가 원래 문화를 설명하면 바로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개론 정도로만 마무리할 거거든. 원래 여기에서 이거 의미한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문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튼 자 그럼 넓은 의미의 문화랑 좁은 의미의 문화 이렇게 구분을 먼저 했는데 의미를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자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로 나눌 때가 있어요. 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모든 것들 중에는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 그 다음에 형태가 없다 무형 문화가 있습니다. 무형 문화에는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제도 문화에는 예절, 규범, 제도, 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관습 문화 같은 경우는 언어, 문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형 문화를 같은 말로 물질 문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형 문화 같은 경우는 비물질 문화라고도 얘기를 해. 여기는 그냥 사례만 적용하면 돼. 예를 들어 볼게. 유형 문화 형태가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 이거 뭐겠어? 유형이야 무형이야? 유형 문화 그치? 그러니까 뭐 책상이든 아니면 휴대폰이든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뭐 유형 문화라고 얘기하겠지. 자 근데 똑같이 무형 문화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아니면 한국어 이런 것들 이거는 형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형 문화라고 해서 뭐 언어 아니면 법, 예절 이런 것들은 무형 문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끔씩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맞춰봐봐 이거. 과학 기술, 휴대폰 발전 기술, 뭐 반도체 기술 이런 것처럼 기술은 어디에 들어갈까? 유형일까, 무형일까? 태훈아 어디? 무형? 얘서. 아니 뭐 찍어도 돼요? 이거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야? 무형? 선이. 그래, 너가 맞췄어. 여러분 이건 유형이에요.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유형의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술은 유형 문화에 들어갑니다. 약간 그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 의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이번에 빠져서 뭐 이거 틀렸다고 해가지고 뭐 쪽팔린 것도 아니고. 여튼 자 유형 문화, 무형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해가지고 의미까지 끝났고요. 그럼 두 번째 들어가는 건 뭐냐? 속성이야. 원래 문화 단원이 나오잖아. 그러면 문화의 속성,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문화 단원 같은 경우에 기존 3단원, 지금 여러분도 3단원에 하는데 그 3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변별력을 주고 있는 게 속성이야. 근데 여기서 사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유형이 있어. 문화 단원에서.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속성은 5가지가 있거든요. 요 5가지 속성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 일단 학습성.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으로 만들어진다. 자, 우리가 언어, 문자 이런 것들도 다 문화잖아. 그럼 태어날 때부터 말 잘했어? 아니죠. 그냥 응애 하고 울었지. 그냥 배고프면 그냥 울었고, 뭐 썼다 그러면 다 울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배워가지고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거 다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지.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유성. 문화를 같은 문화 사람들끼리는 공유하고 있다. 다른 문화 사람들끼리는 다른 문화를 영위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시간이 흐르면 문화는 변한다. 변동성. 그리고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전해진다. 축적성. 그리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전체성이라고 하는 총체성.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거든. 요 5가지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예시랑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 근데 어떤 문제 유형이 있었냐면 이건 그냥 알아두기만 하십시오. 교사가 문제를 딱 할 때요. 교사가 말을 합니다. 자, 갑에서 정, 자, 갑을 병정, 무, 압이에요. 갑에서 무까지의 학생이 한번 발표를 시켰대요. 여러분들은 여 5가지 속성을 배정받았고요. 이 속성에 대해서 예시나 아니면 내용 자체를 발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교사가 갑에게 무에게 이제 발표를 시켰지. 그러면 자,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 5명의 학생들이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자, 주어진 주제가 있을 거고 발표한 주제가 있어요. 이걸 왜 말하냐라고 하면요. 밑에 교사의 말이 또 키포인트로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갑과 을은 주어진 주제를 발표했지만 병과 정과 무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걸 발표했네요.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진짜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돼. 막말로 여러분들 수행평가에서 너한테 학습성 발표해라고 했는데 학습성을 발표한 게 아니라 막 변동성을 발표하고 그랬다는 거야. 막말로 그렇게 하면 다 틀리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치? 근데 요거에서 자 뭐 예를 들어 갑과 정은 뭐 옳은 발표를 했다. 얘는 A가 주어졌으면 A를 발표했어. 얘는 D가 주어졌으면 D를 발표했어. 각각 B, C, D를 받았는데 근데 학교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얘들이 발표한 주제는 얘는 뭐 C를 발표하고 얘는 D를 발표하고 얘는 A를 발표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에 또 뭐가 나왔냐? 발표한 주제는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예를 들면 을이 발표한 주제는 뭐야? C야. 그럼 또 선지에 뭐라고 해? 을에게 주어진 주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주어진 주제는 B였지. 그치? 주어진 속성은. 근데 발표한 속성은 C야.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선지에서도 발표했는가 아니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속성인가 이거를 맞추는 문제여서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 그냥 시간만 길게 잡아먹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썼던 유형이고 이런 문제가 수능이든 내신이든 계속해서 나와서 변별력을 담당했단 말이야. 근데 요게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5월달 뭐 기말고사 들어갈 때 기말고사 우리 대비할 때 한번 물어볼 거라고. 그리고 나도 예측을 해볼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가 그 물어볼 거라 했잖아. 신유형 어떻게 하고 있냐? 원래 교과서에 없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또 가르치고 있냐? 이걸 계속 물어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5월달 가서 수업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주목해야 되는지 그건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다 다르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걸 또 물어봐서 유출을 할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성이라고 하는 거 공유, 변동, 축적, 총체도 똑같지만 요걸 우리는 의미랑 예시를 각각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필기나 한번 해놓으시고 문화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간단하게 문화의 속성 5가지가 있다. 학습, 공유, 변동, 총체, 축적 이런 거 5가지가 존재한다.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자, 학습성, 후천적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외우시면 좋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어.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학습성이라고 하는 특성의 의미는 환경이 중요할까? 유전이 중요할까? 뭐가 중요하다는 소릴까? 그치? 환경이 중요하지. 그래서 요거의 예시가 뭐가 나오냐? 한국인 부모를 둔 한국인 자녀가 외국에서 자랐다가 왔어. 뭐 부모님이 뭐 이제 일자리가 외국에 잡혀서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 생활을 적응 못하고 있다. 만약 유전이 더 크다면 학교 생활, 한국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했어야죠. 하지만 얘는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학습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 공유성이라고 하는 요 얘기는 같은 사회는 같은 문화, 다른 사회끼리는 다른 문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되죠. 우리 그 미역국 먹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봐봐. 나 오늘 미역국 먹는 날이야 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지? 이해가지? 생일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미역국 먹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외국인한테 말한다고 하면 못 알아먹는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가 같은 문화를 영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는. 자, 그 다음 똑같이 할 수 있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 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우리 다음 주에 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뭐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왜 예측을 했지? 설날에 나도 어디 뭐 갈 거고 여러분들도 어디를 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공휴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설날이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행동을 예측 가능해. 그 얘기가 또 공유성에서 들어갑니다. 자, 변동성, 축적, 총체 같은 경우는 각각 의미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빠르게 할게요. 자, 시간이 흐르면 문화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축적성, 세대 간 전승되면서 내려온다. 이런 거고. 그리고 총체성, 총체, 전체성인데 여러분 총체성 적어놨지? 총체성에 딱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총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이거랑 연결줘야 돼요. 사회,
유기체설이랑 연관지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거 사회 유기체설 기능론의 전제 조건이자 사회 실제론의 전제 조건으로서 얘기했던 사회 유기체설. 사회는 마치 뭐와 같다? 살아있는 생물체, 유기체와 같아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치? 요거까지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시키지 않을 거야. 요 세 가지를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다 설명해봐라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변동성은 쉽지.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근데 축적성이라고 하는 건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앞에 세대가 뒤에 세대에게 문화를 전승해주는 과정에서 문화는 변할 수 있어 없어? 변하죠. 하잖아. 우리 김치라든가 아니면 한복이라든가 전통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김치라고 하는 게 지금 이미지로는 빨간색의 배추김치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사 배웠을 때 알겠지만 고추라고 하는 거는 저기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 언제 들어와? 1700년대쯤에 들어와. 1600년대 후반에서 그때 들어와.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어. 그러면 빨간색의 배추김치라고 하는 건 2000년 넘는 김치 역사에서 300년밖에 안 된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결국 전통 문화도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래서 변화 발전 심지어는 쇠퇴 소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총체성. 사회 유의체설에서 변화 설명할 때 어떻게 하지? 내가 다리가 부러진 변화가 생겼어. 다른 곳도 어떻게 돼? 목이랑 어깨까지 아팠던 것처럼 한 곳이 변화하면 다른 곳도 변화한다. 이거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생겼지. 근데 여러분 음악 들을 때 이제 휴대폰으로 듣지 여러분 MP3나 전자사전 같은 거 듣지 않죠.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이 커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 MP3 시장이 망했고 아니면 전자선 시장이 망했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자 총체성을 얘기할 때 변화를 넣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문화의 속성 여기서 끝냈고요.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제 교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쪽으로 넘어가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대중문화에서 뭘 볼 거냐? 일단 형성 배경이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우리 대중이라고 하는 뜻부터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중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다수가 아니야.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대중이라고 하는 뜻은 무작위의 무분별한 그냥 다수를 포함해야 됩니다. 무작위, 무분별의 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체크하시고 무작위의 다수다. 그러면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남녀노소 아니면 지역의 구분 없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같은 대중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그 형성 배경을 보실 건데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왜 시작됐냐? 돈이 있어야 먹고 살만해야 문화를 즐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막 양반들만이 문화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국어도 같이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고전시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시조 이런 거 기억나? 그때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3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형식 자체도 굉장히 딱딱 정해져 있지. 막 3-3-4조 막 이런 거 그것까지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정말 형식적이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사설시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설시조가 종장의 길이가 엄청 길어지잖아. 근데 그게 왜 그래라고 하면 돈을 벌었던 애들이 중인들 아니면 분홍층 평민 중에서도 이제 분홍 이런 애들이 돈을 벌면서 나도 따라해보는 거야. 근데 형식을 모르지. 그러니까 막 얘기한 게 사설시조가 되는 거고 근데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문화의 특징은 뭐다? 기존엔 돈이 있어야만 괜찮았다. 양반들 특권층들만 즐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 경제력 자체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또 산업혁명 말고도 시민혁명 또 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 그냥 시민들이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뭐 선거권이 보장된다든지 이러면서 정치력도 올라갔다는 거야.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든지 시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에 딱 하나만 체크하고 갑시다.
대중 매체. 오늘 이걸로 볼 거거든. 대중 매체가 출연하게 되면서 너무 중요해졌다는 거지. 아, 물론 그 하나 빼먹었는데 교육 수준의 발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교육 수준 왜 발달했어라고 하면 의무 교육이 생기면서 교육 수준도 올라갔지. 시민들의. 근데 요거 대중매체의 출연 여기에다가 주목해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대중매체의 출연으로 인해서 대중문화가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대중문화, 대중매체 여기 밑으로 넘어가시면 표 있습니다. 그 표 공부하실 거예요. 자, 표로 넘어가서 대중매체 총 4가지 종류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인쇄매체, 두 번째 음성매체, 그리고 세 번째 영상매체, 그리고 색깔 다르게 해놨지 표에. 무슨 매체? 뉴미디어. 거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인쇄, 음성, 영상, 뉴미디어까지 이렇게 4가지 돼 있죠. 요거 이제 구분하는 게 오늘 가장 많이 볼, 그리고 오늘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해볼게. 인쇄매체 대표적인 예시 뭐 있을까? 신문, 책, 잡지 이런 것들 있겠죠. 그 다음에 음성매체로 대표되는 라디오. 음성으로만 들으니까 라디오. 영상매체로 대표되는 거 뭐예요? TV. 그럼 뉴미디어 하면은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OTT라든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만 요것만 쓸게 SNS. 그러면 우리 인쇄, 음성, 영상 매체는 이런 대중 매체가 언제 등장했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자, 사회라고 하는 건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발전해 왔지. 그러면 현씨 요거 언제 나왔을까? 무슨 사회 때 나왔을까? 농경, 산업, 정보에서. 그치. 얘들은 산업 사회거든. 그럼 지금 SNS 같은 이거는 뉴미디어는 언제 나왔다? 정보 사회 때. 여러분 이걸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출연했냐? 책, 신문, 라디오, TV는 산업사회부터 출연했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같은 SNS 같은 것들은 정보사회 때 출연했다라고 하는 거 포인트 한번 잡으시고요. 그러면 산업사회 때 자, 만들어진 인쇄, 음성, 영상 매체의 공통점을 하나 보실 거야. 지금 당장 여러분 신문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신문 기사 지금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라디오, TV, 방송 지금 당장 출연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없죠. 뭐 물론 연예인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방송국의 기자가 된다던가 이런 식이 돼야 신문, 라디오, TV를 만들 수 있지.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리고 정보를 받는 수용자를 비교 한번 해봐봐. 정말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신문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취업해야 돼. TV와 라디오의 방송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경계가 어떻다? 확실하게 있다. 명확하게 있다. 요 내용이에요. 정보 제공자, 자, 정보를 만들어주는 신문, 라디오, TV를 만들어주는 사람과 그 다음 정보를 받는 수용자들은 경계가 명확하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SNS에다가 뭐 예를 들어 인스타가 됐든 아니면 뭐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뭐 인터넷 유튜브 아니 뭐 여러 가지 상관이 없지. 거기다가 우리는 정보를 넣을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없어? 지금 요거 영상 촬영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걸 제가 유튜브 링크 걸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한테 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맞지? 그리고 제 취미 생활 중에 휴대폰 없으면 죽는데. 아무튼 우린 결국은 뭐다? 자, 정보 사회에서는 나도 정보 제공자다. 자,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어떻다? 없다. 그래서 수용자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걸로 잡아드릴 겁니다. 아무튼 요거 정리하시면 우리가 일탈 쪽 한번 봤던 기억 한번 해볼게요. 일탈에서 우리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으로 나눴었지. 그때 거시적 관점에 무슨 이론이 있었지? 거시적 관점에 뭐 있었어? 뒤르켐과 머튼의 무슨 이론? 아노미, 그치?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 2가지 있었죠? 뭐뭐?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이렇게 있었지? 2개로 쪼갰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서 또 뭐 했어? 차별교제 이론과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의 공통점을 찾고 낙인 이론만의 차이점을 찾았지. 그게 뭐야?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눴죠. 이것도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도 가장 끝과 끝에 있을
인쇄와 뉴미디어 요거의 공통점이 나와요. 이것까지 보시면 이제 완벽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자, 인쇄 매체와 뉴미디어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최근에 읽었던 책 좀 읽으시나요? 많이 안 읽더라고. 저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 근데 뭐 물론 나도 의도적으로 좀 남는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공부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책을 잘 못 읽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쯤 읽어봤던 혹시 막 흥부전 아니면 콩쥐팥쥐 막 이런 것들 읽어보셨죠? 그치? 그거 언제 읽었어, 태훈아? 그거 한 6년 전, 5년 전에 읽었겠지? 저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에 읽었어. 어. 그러면 내가 20년 전에 읽은 건 여러분들이 막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이때 읽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지금 읽는 애들도 있을까? 뭐 흥부전 아니면 콩쥐팥쥐 신데렐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읽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 말인즉슨 자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막 영상을 봐가지고 야 이거 밈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써먹는다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칠한 걸 막 해가지고 막 칠가이 드립을 지금 치고 있다 해봐. 그럼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 이제 막 표정이 굳어져가지고 그걸 왜 이제 써요? 뭐 아니면 내가 막 어디서 막 보고 와가지고 야 얘들아 너희 그거 아니? 막 부르르 파타핌 뭐 연병할 거 막 그 해가지고 막 지금 말한다고 봐봐. 그럼 지금 막 너희들 표정처럼 막 개 굳어져가지고 막 뭐라고 해? 진짜 막 그거 이제 끝난 지가 언제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 책을 오늘 읽었던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똑같은 책을 읽었던 사람 있잖아.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상을 지금 본 사람. 그치?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번에 그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흑백요리사 2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아직 원도 안 본 사람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치? 이건 결국 뭘 얘기하냐? 정보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수용에 있어서 동시에 보는 게 아니다. 요겁니다. 정보 수용에 비동시성이 있다. 이게 둘의 공통점이야. 그럼 영상과 음성 매체의 공통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방영 시간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죠. 그 방영 시간 놓치면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요, 볼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있지 꼭. 저 그 재방송 봤어요. 재방송도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면 OTT, 넷플릭스라든가 왓챠라든가 이쪽에서 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여러분, OTT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린 산업사회 때 나온 TV는 뭐야? 라디오는 뭐야? 다 방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 놓치면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약간 저 어릴 때 얘기를 드리면 초등학교 때 개그 콘서트 막 되게 유행했었거든. 그래서 개콘을 안 보고 오잖아. 다음 날 학교에서 이야기를 못 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종편 이런 거 없으니까 그 무조건 봐야 막 그래야 막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에 졸려가지고 자버리면 얘기를 못 껴들어.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정보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봐야 돼? 아니면 따로 봐야 돼? 여긴 정보 수용에 동시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밑에 자 간단하게 문제 있습니다. 거기 한번 OX 한번 쳐보시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산업사회 때 나왔는지 정보사회 때 나왔는지 그리고 정보 수용에 동시성이 있는지 비동시성이 있는지 그 밑에 표 밑에 보시면 다 있어? 말하고만. 그 다음에 경계가 명확한지 아니면 모호한지 요거 방금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나오죠. 그치? 그래서 산업사회 때 나왔다 인쇄 음성 영상 정보사회 때는 뉴미디어 그리고 인쇄 음성 영상이 또 공통점이 뭐야?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어떻다? 명확하다. 모호한 건 SNS, OTT 같은 뉴미디어. 그리고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미안해. 정보 수용에 비동시성이 있다. 인쇄랑 뉴미디어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비동시성이 있다는 음성과 영상 매체의 공통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교재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대중문화가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논리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막 영향 이런 것들 나오거든. 오늘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넘어가서 볼 거야 다음에. 자 영향 쪽 넘어가서 보시면 뭐냐면 간단하게 개론만 말씀드릴게.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고 대중문화를 옹호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리비스주의라든지 문화 산업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문화를 대중문화 비판하는 논리. 그 다음에 다원주의 아니면 문화주의 그리고 취향 문화론 이런 것들은 대중문화를 옹호하는 논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5월 달 가서 봅시다. 예.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갈 이제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빈칸이나 아니면 여러분 좀 필기할 거 있으면 꺼내 놓으시고 어디로 가냐? 원래 대중문화가 나오는 데가 이제 3-2 쪽의 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별이 들어가는데 대중문화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문화. 여러분 이건 교과서 여러분 교재에도 나중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오시면 바로 드릴 겁니다. 하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쓸데없으시면 교재 그 뒷페이지 보시면 그냥 빈칸이거든. 아니 맨 끝에가 거기다 쓰셔도 되고 여기는 제가 다시 교재로 정리해줘가지고 따로 드릴게요. 여튼 자 하위 문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위 문화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하위 문화와 반대되는 문화가 주류 문화입니다. 자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자. 주류 문화와 대중 문화는 다른 말이에요. 대중은 아까 뭐라고 했었지? 대중은 무작위, 무차별적인 다수. 그치? 여러분 TV 보는 데 있어서 막말로 그냥 다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냥 TV 틀어서 봤어 라고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책이라고 하는 것도 신문이라는 것도 똑같아. 이거는 남녀노소 안 가려. 지역 안 가려. 근데 여기 주류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수라고 하는 표현. 대부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근데 이건 지역의 차이, 세대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한번 따져볼게. 자, 하위 문화도 지역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게 있어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럼 지역 문화 중에서 주류는 어딜까? 자, 우리 전주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65만, 63만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자, 전라북도 쪽으로 따져도 인구가 150만 정도밖에 안 돼. 많이 줄었어. 근데 수도권 한번 볼까요?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야. 우리나라가 5,300만, 5,200만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2,600만 명 이상이 다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서울이 900만 정도, 900만에서 1,000만 정도, 경기도가 1,300만,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가 300만에서 400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거의 그 사이에 2,6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2,6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문화가 무슨 문화가 된다? 하위 문화야, 하위 문화야, 주류 문화야? 주류 문화가 돼. 자, 그래서 주류 문화라고 하는 건 뭐다? 대다수가 영유하고 있는 문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세대 문화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 자, 고등학교 120만 명 정도가 되고요. 학년당 40만 명 정도로 얘기하니까 중학생은 요즘 심각해. 중학생들은 합쳐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럼 왜 심각해? 당연히 심각한 얘기긴 하지. 이따가 얘기할. 자, 220만 명 정도가 돼. 그러면 성인들은 한 3천만 명 정도가 되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정도, 1,200만 명, 1,500만 명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류야, 하위 문화야? 하위 문화가 되는 거죠.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세대 문화 중에 자, 청소년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위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성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게 주류 문화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뭐 노년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세대 문화 중에 이제 하위 문화에 들어가겠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특징만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와 노년 문화, 성인 문화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누구 문화가 우월해? 라고 하는 거에 답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월하다라고 하는 표현 안 쓰죠.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써먹읍시다. 하위 문화, 지역 문화, 세대 문화는 우열을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건 좁은 의미의 문화야, 넓은 의미의 문화야? 오늘 처음 배웠던 거. 좁은 의미의 문화는 진보, 발전, 교양이에요? 아니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든 모든 생활 양식이야? 좁은 의미는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교양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문화와 성인들의 문화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게 뭐야? 얘기 못 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특징, 약간 팁인데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잖아. 문화가 앞에 쓰여. 문화인, 문화유산, 아니면 문화생활 앞에 쓰여. 근데 뒤에 쓰이잖아.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어. 뒤에
아무튼 자자자 청소년 문화, 노년 문화, 성인 문화 아니면 지역 문화 이런 데 있지. 전주 지역의 문화 아니면 서울의 수도권 문화 이런 것들 문화가 어디에 쓰이고 있어? 뒤에 쓰이죠 단어에. 그러니까 뒤에 쓰이면 널무듬이 약간 이건 팁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습니다. 저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하나씩은 내드릴 건데 그 정도로만 끝내도 돼. 어. 여튼 자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중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둘은 대립하고 있을까? 하위 문화의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이런 것들은 주류 문화와 대립을 할까요? 라고 하면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대립적 관계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대립적 관계가 맞아 아니야? 뭐 물론 그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그래요. 지금 설명한 건 대립하고 있지 않지. 서울에 있는 문화를 우리는 싫어하니? 그건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가 성인들의 문화를 싫어하니 그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대립적 관계에 있는 하위 문화도 존재합니다. 이런 지역 문화, 세대 문화 같은 건 대립하지 않지만 어떤 문화가 있냐? 여러분들 이제 2022년 개정교과에선 한거 문화, 대항 문화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 기존 명칭은 반대할 반자를 써서 반문화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저도 옛날 걸로 수업하다 보니까 반문화가 좀 편해서 그냥 쓰는 법 약간 인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반문화라고 하는 건 얘는 대립이야. 얘는 주류 문화와 대립하고 있는 문화예요. 주류 문화의 대표적인 막 주류 문화가 싫어가지고 약간 우리 하위 문화를 일부가 즐기는 거니까 요거 아까 안 썼네. 일부가 즐기는 거니까 좀 마이너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이너한 문화 중에 주류 문화를 싫어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음악 중에 힙합 문화가 그래요. 원래 흑인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이 힙합이었잖아. 뭔지 아시죠? 그치? 그런 것처럼 반문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립하고 싫어하는 주류 문화에 반대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근데 요건 오늘 예시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 자, 반문화. 자,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 교과서. 여러분들 교과서 뭐 쓰든 간에 다 예시가 똑같은 게 나와. 뭐가 있냐? 197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히피 문화가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반문화야. 혹시 그 히피 펌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알아? 난 몰랐거든 원래 공부하기 전에. 근데 애들은 좀 알더라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좀 알더라고. 혹시 어떤 거야? 히피 펌이라고 하는 게 긴 머리에다가 뭐 하는 거지? 펌을 개 꼬불꼬불하게 하는 거지. 그치? 펌을 빡세게 넣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반문화냐? 대표적인 반문화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미국의 주류 문화가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에 펼쳐지던 미국이 아시아에서 펼쳐지던 전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무슨 전쟁일까요? 동남아시아 쪽에 통칭만 사건을 계기로 참전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파병했던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베트남 전쟁. 들어봤지? 그 베트남 전쟁에 주류 문화가 참전해야 된다는 여론이었어. 막 공산국가가 우리 자유진영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유진영에 있는 남베트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항거로서 우리가 들어가서 자유를 지켜줘야 돼라고 하는 논리로 쓰였단 말이야. 근데 이 참전 여론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전쟁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막 40대 50대는 안 가잖아 전쟁에. 그런 주류 성인들이 만들어냈어. 근데 전쟁터에 끌려가야 되는 우리라던가 만약에 지금 전쟁 나와 너도 간다니까?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전 아직 예비군이에요. 만약 유사시가 터지잖아. 유사시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없습니다. 저는 48시간 내에 군부대에 가야 돼. 그리고 좀 더 심각해지잖아. 그럼 너도 가겠지. 자, 고등학생들, 남자 고등학생들은 다들 어디에 모여가지고 끌려오시길 바랍니다. 약간 이러겠죠, 그치? 웃을 게 아니야. 나 끌려가면 너희야, 그 다음이.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 일단 한 3년은 일어나면 안 돼. 제가 끝나거든요. 아무튼 농담이고.
자, 참전 여론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어서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걸로 군인들의 문화가 상징적으로 쓰였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던 히피 펌 한번 보실까요? 이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긴 머리에다가 긴 생머리를 기르고 펌을 빡세게 넣는 거야. 근데 그럼 군인들의 헤어스타일은 어떻지? 다 밀죠. 그치? 짧은 머리 유지하지. 반대잖아.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히피 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 군인들의 음악이 뭐야 하면 군가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전우와 함께 적들의 시체를 넘고 그다음에 뭐 멸공의 횃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린 막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막 그 전우애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주제로 쓰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 히피 음악이라고 하는 건 뭐야? 평화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 주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패션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여성과 남성들 모두 가리지 않고 입는 옷들을 얘기할 텐데 근데 이때 1960년대 70년대는 정말 심했단 말이야 차이가. 군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다 똑같이 이제 뭐 디지털이든 개구리든 아무튼 이제 그 보호용 디자인이 있는 군복을 바지에다가 딱 입어야 되는. 왜냐면 막 치마 같은 거 입어버리면 걸리적거리잖아. 안 그래도 거긴 또 정글인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옷에다가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통이 넓은 원피스 같은 것도 남성들도 같이 입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히피 패션 어때요?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과 완전 다른 이런 걸로 대표되고 있는 이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반문화고 대표적인 반전 여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근데 해봤자 20대 청년들, 청소년들 해봤자 10%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즐기던 게 반문화야. 그러면 요 히피 문화를 포함한 반문화는 주류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아니요, 되죠. 지금 뭐 전쟁 일으키자는 사람이 대부분인가요? 아니지. 물론 히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또 소수겠지만 하위 문화겠지만 근데 반전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더 득세했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 모든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어. 시간이 흐르면 주류 문화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20년 전, 30년 전엔 청소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청소년기에 있었던 문화가 이 사람들이 성인이 되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뭐가 돼? 주류 문화가 돼. 그럼 주류 문화도 시간이 흐르면 하위 문화가 될 수 있고 하위 문화도 시간이 지나면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인 거죠. 반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원래 힙합이라고 하는 이 음악 장르가 얘는 반문화였잖아. 그치? 근데 지금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는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메이저 주류 문화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약간 좀 시들시들해진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5년 전, 막 이때까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막 쇼미더머니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히트치고 있었을 때 메이저 음악이 됐었잖아. 그렇지? 물론 지금도 즐기는 사람 많은 뭐 주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하위 문화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 했던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 바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할 겁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 요거 여러분 간단해. 세 개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요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통합사회 원에서 4단원 문화의 다양성 해가지고 막 지역별로 막 아시아 동아시아 문화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문화 이런 거 보고 나서 이거 들어왔어요. 다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누구 문화가 최고다? 우리 문화. 자, 그다음 문화 사대주의 누구 문화가 최고야? 외국의 문화가 최고야. 자, 근데 문화 상대주의는 뭐라 그래? 이해해야 돼. 그치?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라고 했던 건데 우리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테지만 역시 이것도 0번 뭐부터 하냐? 우린 이것부터 가겠습니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먼저 구분하고 가자. 자, 이거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상대주의가 나오면 제가 어떤 단어로 연결시켜 드리라는 말을 1단원부터 했어요. 기억 안 나니? 왜 다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상대주의적 태도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연구 윤리 관련해 가지고 막 우리 그 개방적, 뭐 객관적, 상대주의적, 성찰적 할 때 내가 상대주의적 나오면 뭔 단어랑 연결하여져 있어? 그 도현 씨 오늘 빨리도 오셨는데 아무튼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할 거야? 아 미안하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니 어차피 근데 마지막도 아니에요. 어차피 또 나올 거니까. 상대주의는 맥락, 배경 요거랑 연결 진짜 했잖아. 그 사회의 역사적 맥락, 사회적 배경 이런 것을 신경 쓰자가 상대주의적 태도였어. 그래서 맥락과 배경을 파악하면 이 사회에 A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건 A 사회에 A 문화가 있는 건 그 지역의 배경과 맥락상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B 사회에는 왜 없어? B 사회에는 다른 배경이 있잖아. 다른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자 맥락과 배경에 따라서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야.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좋은 문화, 나쁜 문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들 가치가 있는 문화야. 근데 절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나눠진다는 소리죠.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해해야 돼. 근데 절대라고 하는 건 기준이 존재해.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안 좋아. 기준에 부합하면 좋아.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기준을 넘으면 좋은 문화고 아니면 나쁜 문화야. 그래서 뭐야? 평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다가 문화 절대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서 절대주의는 자문화,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가 같이 들어갈 건데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공통점이 뭐다? 문화를 무엇의 대상으로 본다?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요게 공통점으로 알고 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기능론 갈등론의 공통점이 거시적 관점이었던 것처럼 묶어버린 거 있잖아. 그런 방식이랑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놓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절대주의 상대주의 이쪽 관해서 오늘 잠깐 쉬기 전에 요거 마무리하고 쉴게. 절대주의에서 자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 요거의 의미 우리 문화가 최고다. 그렇지? 다른 나라의 문화는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장점이 있을까요? 있죠. 자 우리 문화가 최고잖아. 그럼 과거부터 이어오던 우리 문화는 어때? 좋아 나빠? 좋아.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 문화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전통 문화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통 문화 보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로 그게 있거든. 중화주의 들어본 적 있어? 중화민족, 중화주의 이건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인데 여러분 중화주의라고 하는 게 중화 뜻이 중 가운데 있는 애들은 빛날 화자, 꽃 화자를 써가지고 빛나는 꽃과 같은 존재야. 그럼 우리는 중국 기준으로 동쪽에 있죠. 자 그럼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뭐라 불렀냐? 동이족이라 불렀습니다. 동이 뜻은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야. 우리는 이제 오랑캐 중국 애들 입장에선. 그럼 서쪽에 있는 애를 뭐라 불렀냐? 서융이라고 불렀어요. 그 막 실크로드 거쳐가지고 막 유럽 쪽으로 물건 팔아제끼고 그랬는데 그때 막 양아치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뜯어가고 그래. 그러니까 서쪽의 양아치 서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만리장성 북쪽에다 왜 쌓았어? 가을만 되면 막 들어봤을 거야. 흉노, 여진, 몽골, 거란 이런 애들 있지. 북방민족들. 얘들이 그냥 가을만 되면 막 내려와. 그래서 뭐해? 물건 훔쳐가. 우리의 쌀 막 이런 거 훔쳐가. 그치?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북적이라고 해가지고 북방의 도둑놈들 이렇게 불러. 그리고 남쪽을 봤어. 남쪽을 보니까 막 동남아시아 쪽 있잖아. 베트남, 태국 이런데. 그러니까 걔들 보니까 날씨도 더워가지고 애들 게을러가지고 뭘 하지도 못해. 막 굶어 죽어. 거기 보니까 백날 첫날 다 질척거리고 지금은 땅이야 발달됐지만 개간도 못해. 미개해. 그래가지고 저 남쪽이 거지 새끼들 해가지고 남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랑캐. 서쪽에 양아치, 남쪽에 거지, 북쪽에 도적이야. 근데 지들은 뭐야? 아까 말했지. 꽃. 빛나는 존재. 그러니까 외부인들과는 또 어때? 마찰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그딴 식으로 하면 싸가지가 없어 보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뭐 오랑캐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낮게 보면서 같은 민족을 만나봐. 중국 애들을 만나봐. 그럼 꽃과 같은 존재. 중화민족 해가지고 결속력이 어떻겠어요? 지들끼리는 높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자, 또 장점 뭐다? 자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국민들끼리 결속력이 올라간다. 이런 장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 자, 단점으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문화는 최고고 다른 나라 문화를 안 좋아하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어떻겠어? 낮아지겠지. 근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쓰진 않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것도 통합사회 원에서 들어보셨을 건데 혹시 이거 기억나? 국수주의. 그 다음에 문화 제국주의. 요 말을 씁니다. 물론 이거 문화는 생략해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제국주의로 외우셔도 되고. 자, 국수주의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자, 이 용어가 뭐냐? 똑같이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 문화가 최고야?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거기서 시작할게. 국수에서 수는 보수적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최고니까 남의 거 넣지 마라고 하는 게 국수주의예요. 남의 문화가 우리 다른 나라 문화가 우리 문화에 섞이면 안 돼. 우리 문화가 최고야. 이런 얘기. 그러면 뭐가 나타나? 발전 속도도 느리고 외부적으로 고립되는 상태를 느낀다. 그래서 국수주의는 뭐를 나타내냐? 문화적 고립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국수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그러니까 남의 거 넣지 마. 그래서 문화적 고립에 빠진다. 그럼 반대로 제국주의는 뭐야? 우리 문화가 최고고 다른 나라 문화는 어때? 미개해. 안 좋아. 그럼 어때? 우리 걸로 바꿔. 이거야. 우리 문화가 최고야. 그러니까 니들도 우리 걸로 바꿔야. 그럼 어떻겠어?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보고 미개하대. 빡치죠. 그렇죠. 화나지. 그러니까 문화적 뭐가 유발돼? 갈등이 유발돼. 그래서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뭐를 유발한다? 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절대주의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생략한 거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자,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 문화는 안 좋아. 외국의 문화가 최고야 라고 하겠지. 그러면 자, 당연히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뭐 다양성 얘기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전통 문화는 없어지니까 다양성은 안 쓸게요. 그러면 어떤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장점은 선진 문화, 외국의 선진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진 문물 수용에 유리하다 적어 놓겠습니다. 선진 문화, 선진 문물 수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럼 단점. 바로 단점으로 가서 선진 문화라고 해가지고 외국의 문화라고 해서 우리한테 다 잘 어울리는 걸까? 그건 아니야.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걸 예시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막 미국 영화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난 그때마다 좀 약간 몰입을 깨버리는 상황이 침대에 막 신발 신고 들어와. 와, 나 진짜 그거 볼 때마다 막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갔는데 나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막 침대 눕고 있는데 막 신발을 신고 있어. 나 그러고 보는 순간 몰입이 깨져. 아 뭐야 막 들어오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여튼 그런 문화가 미국에 있는 문화가 신발 신고 들어오는 문화가 우리 문화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 그치? 아무튼 두 번째 단점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장점이 없어지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전통 문화는 좋아하잖아. 근데 문화 사대주의에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전통 문화는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단점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보존되지 못하죠. 전통 문화 보존에 불리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전통 문화 보존에 불리하다. 이걸로 끝낼게.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화 상대주의. 좋은 문화, 나쁜 문화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다. 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배경과 그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니까 우리는 평가를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의 상대주의 뭘 외우자? 우리 배경과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자. 요거 굳이 쓰지 않을게. 배경 맥락은. 자, 그러면 요거의 장점이 뭐야? 라고 하면 다양성이 높아지죠.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 뭐라고?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무슨
무슨 주의? 문화 절대주의. 그쵸? 얘는 상대주의야. 근데 여기 장점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랑 똑같은 장점이 생겨요. 전통 문화도 우리의 맥락으로 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문화야. 보존해야 되는 문화야. 그치? 그러니까 장점에 전통 문화 보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요거 누구랑 공통점이 된다? 자문화 중심주의랑 공통점이 된다. 그래서 또 틀을 부셔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상대주의의 공통점 뭐야? 라고 대답하면 할 수 있어야 돼. 전통 문화 보존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한 번 더 틀을 부시는 거 여기서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사회문화에서 지금 한 네 번째 나오는 유형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봐주시면 되고. 자, 단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이 모든 걸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면 보편윤리를 보편윤리, 보편적으로 모두 시대나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따라야 되는 윤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권, 뭐 자유, 평등, 뭐 이런 것들은 다 보편적인 거지. 그치? 근데 이 보편윤리를 어기는 것까지 인정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어? 뭐 식인문화 이런 거. 그리고 혹시 명예살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문의 명예를 실추켰다는 이유로 딸과 뭐 여동생을 아빠와 오빠가 죽여버리는 거. 이런 걸 이제 명예살인이라 하잖아. 이 보편윤리를 어기는 것까지 이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면 돼? 극단적으로 가면 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 거기는 동물 자체가 부족하니까 단백질을 섭취하면 사람이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나가는 거 우린 중학교 3학년 때도 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었던 문화 이해의 태도 요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금 3단원의 지금 3-3쪽까지 하위 문화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 끝낸 겁니다.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3-4쪽 뭐 얘기, 뭐 문화의 변동 이쪽 얘기하면서 4단원을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단원은 몇 개 주제만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3월달 개편으로 들어가서 3월달부터 3월 2일까지 말고 3월 1일까지는 4단원 내용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개편된 다음 1단원부터 다시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회독 들어가고 그리고 참고로 그때부턴 단답형은 많이 없어질 예정이에요. 경고했어요. 그때도. 내가 이제 편해진다는 거지. 예. 아무튼 너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걸 앞으로 뺀 이유가 우리 지금 쉬었다가 아까 사회 변동에서 마지막 포인트 인구 부양비를 계산해야 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뭐 이쪽에서 관련된 인구 부양비까지는 한번 해보자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거거든요. 근데 그 계산 문제는 전 초등학교 6학년 수학밖에 못합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수학밖에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나보다 수학을 더 잘하실 거란 말이야. 그치? 나도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하진 않겠지. 그치? 아무튼 그래서 그쪽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 한번 적용시켜서 풀어보는 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할 때 되는 건 뒤에 이면지 이용해도 되는 거고 뭐 아무 때나 적어도 되는 거고 아무튼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 내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3월 달에 줄 교재에는 이 부분 꼭 채워가지고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변동 파트에서 세계화와 정보화만 봤었지만 그 뒤에 자 인구에 대한 변동도 있다. 인구 문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했었을 때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부 한 쌍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을 낳는가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2명 이하면 2.1명 이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부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2명은 유지고 2.1명 이상일 때부터 어떻게 늘어나는데 근데 2.0은 아니고요. 2.1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뭐 유아기에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저출생이라고 하는 거 합계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2.1 이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알만한 사람은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작년 6월 달쯤 그때 우리나라를 외신에서 소개한 게 뭐였냐면 멜팅 더 코리아라고 했어요. 녹아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합계 출산율이 0.7을 찍었어. 근데 이게 거의 진짜 미친 수준이라는 거야. 여기 2.1 이하면은 저출생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거의 한 3배 낮잖아. 그치? 그러니까 녹아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막말로요. 전 진짜 큰일 났어. 그 우리는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할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거거든. 인구를 누가 부양해야지라고 했었을 때 국민연금 같은 경우 납입할 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가 모은 돈으로 착실하게 불려가지고 내가 받는 시스템이 아니야. 여러분들 자 지금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양 인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고령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지금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체제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명이서 1명을 부양한다고 생각해봐봐. 근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고령화의 문제도 따라오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결국 받을 때가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노인 때. 그럼 그때 과연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큰일 났어. 왜냐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이래. 근데 최근에 이런 거 들어보셔도 될 겁니다. 국민연금이 막 코스피가 올라가지고 주식이 올라서 5년 정도가 뒤로 미뤄졌어요. 파산하는 게. 엄청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미뤄지지 않았어. 뭐 물론 저도 정확한 뉴스는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조금 받을 수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 40년 후면 몇 살이지? 40년 후여도 연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 여러분 더 잘 벌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나는 그래서 괜찮아. 너희들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저기 옆에 막 공터 영어학원 다니는 그 초등학생들 있잖아. 걔들은 더 큰일 났어. 걔들은 밑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0.7, 0.1, 0.8도 안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얘기는 지금 우리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좀 중요한 얘기여서 그래요. 여튼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고령화 문제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고령화 지수 또는 고령화 단계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총 3단계로 구분되고 가장 덜 심한 상태를 고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고령이고요. 그 다음은 초고령 사회야. 그럼 여기의 기준은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 노년 인구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는 노인 인구라고 부르는데 노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제 지수 100분율로 따졌을 때 문제고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일 때를 우리가 고령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 그러면 자 14% 똑같이 14% 이상 20% 미만을 고령사회라 부르고 그 다음에 20% 이상부터를 초고령사회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고령화일까? 고령사회일까? 초고령사회일까? 초고령이 들어왔어요. 작년 7월 달을 기준으로 초고령이 들어왔습니다. 되게 따끈따끈한 뉴스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2020년에 들어갔어야 됐다? 거의 2019년 12월 달에 고령층의 인구, 노인층의 인구가 19.9%를 찍어버리면서 그냥 바로 들어갔어야 됐거든. 근데 20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노인 인구가 좀 급감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의 한 5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여튼 자 우리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서 전체 인구 5천만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4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된다. 뭐 3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세금 부담 정말 커졌지. 그치?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더 심각할 거라고. 그쵸? 여러분들이 돈 벌 때는 이 나중에 노인 인구 비중이 25%, 30%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결국 우리가 3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되고 이렇잖아. 그치? 우리가 한번 그걸 계산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라고 하면 인구 부양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양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키우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비는 뭘까? 여기서 자 비용 돈일까요? 아니면 비율일까요? 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몇 명이서 몇 명을 부양해야 되는가 라고 했었지. 그럼 이건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율이에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걸 내가 왜 여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 중에 그게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5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3명 중에서 1명, 3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A 사회에 뭐 B 사회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A 사회와 B 사회 중 부양 비용이 더 많은 국가는 어디게? 가연 한번 말해볼래? 어느 사회가 더 많이 들어 비용이? 몰라. 정답은 없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는 계산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B가 더 많이 낸다고 아닐 수도 있어요. A 사회가 돈을 더 잘 번다고 봐봐. 세금을 한 10%씩 번다고 했었을 때 얘네들의 연봉이 한 10억 정도 돼. 그러니까 얘 5명들이 5억을 낸 거야. 근데 여기 B 사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뭐 평균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쳐볼게요. 그럼 얘들은 모아봤자 3천만 원이야. 그냥 얘들이 더 많이 낼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비용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인구만 주어져서는 비용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야. 여러분 그건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요. 사회 문화에서 모른다는 틀렸다야.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왜 그걸 확신하냐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계산 문제에서 정말 유구하게 함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것도 연습하실 것도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부분은 2단원 쪽이니까 여러분 시험범위 중간고사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 또 정말 자세하게 계속해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수능 문제, 기출 문제 이쪽까지도 따와가지고 교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알겠지? 그러면 여튼 비용이 아니라 비율이라고 하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우린 인구를 구분해야 되고 인구 부양비를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은 항상 가져야 되는 목표가 뭐냐? 일단 인구표부터 그리시는 게 완벽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구표 0에서 14세의 인구 여기를 우리가 유소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우리는 여기를 부양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왜 15세부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서도 배웠듯이 15세,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15세 이상부터 일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부터를 뭐라고 한다? 노년 인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가 돼야 되냐? 요 표로 완성해야 돼. 유소년 부양이고 노년. 저는 편하게 그냥 유, 노, 부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 요 표를 완성시켜야 되고 오늘 이거 시킬 거예요. 유소년, 노년, 부양인구,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채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부양인구를 100으로 가정시킬 거고 두 번째는 전체 인구를 100으로 가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 방법을 좀 써서 한번 풀 건데요. 이거는 이제 풀이 방식인 거고 요거는 지금 까먹고 계세요. 이따가 좀 해드릴게. 인구 부양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총부양비부터 설명드리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도 같이 설명드릴게. 자, 부양 아까 뭔 뜻? 키우다, 양육하다. 거기에서 비용이 아니라 비율이라고. 그러면 몇 명이서 몇 명을 부양하냐라고 하는데 부양에 책임이 있는 애들이 누구야? 부양 인구가 되겠죠. 그렇죠? 몇 세에서 몇 세? 15세에서 64세 인구. 이렇게. 그럼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피부양 인구, 부양을 받는 인구는 누구랑 누구야? 0에서 14세 뭐라 부른다고요? 유소년. 그리고 65세 이상을 뭐라 부른다고? 노년. 그래서 유소년 더하기 노년 그리고 이건 지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0점 몇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게 사회문화는 굉장히 좀 심플해요. 정말 딱 떨어지는 숫자를 내. 33.32 이런 거 안 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튼 자 9분의 6 플러스 노 곱하기 100이 이게 총부양비야. 근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총부양비가 100이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이거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 곱하기 100을 양변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다가 곱하기 100을 없애려면 나누기 100 하면 되죠. 그쵸? 이거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00으로 나눠. 어떻게 돼? 1.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00이라고 하는 걸 100분의 100 뭐 아니면 100분의 15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분수 형태로 나타낼 거야. 계속. 치환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잖아. 그냥 예를 들어서 나 배터리 50% 정도 충전됐어 라고 하는 얘기랑 2분의 1 충전됐어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처럼 바꾸자는 거야.
그러면 1은 무슨 뜻이 돼? 이거 1분의 1이죠. 그럼 어떤 얘기야? 부양 인구랑 유소년 노년 인구 더한 게 어떻다? 같다. 그 얘기야. 이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분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100보다 커봐. 뭐 150, 뭐 200.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 돼? 부양 인구보다 유소년과 노년 인구가 더 유소년 노년 인구 합한 게 더 많다가 돼요. 그렇죠? 지수가 커질수록. 그럼 지수가 100 미만이다. 라고 하면 무슨 뜻? 부양 인구가 더 어떻다? 많다 적다? 어? 분모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부양 인구가 더 많다. 요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빡빡빡빡 바로바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 100은 1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또 분수 형태로 바꿔보자. 이거 그냥 이 100을 나눠보자는 소리야. 자, 100은 1이었어. 1분의 1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50은 뭐예요? 2분의 1이죠. 근데 이게 뭐야? 9분의 6 플러스 5. 그치? 부양 인구가 2일 때 유소년 더하기 노년 인구가 1이라는 소리야. 그럼 전체 인구가 300명이라고 했었을 때 총부양비가 50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2대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200명 대 100명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는 몇 분의 몇? 100분의 25가 되면 되니까 몇 분의 몇이죠? 그치. 그럼 125는요? 1 더하기 25잖아. 그치? 100 더하기 25잖아. 그러니까 4분의 5. 그럼 175는 25는 4분의 1, 75는 4분의 3. 그럼 175는 4분의 7이겠지 뭐. 그치? 뭐 이렇게. 자, 그럼 빠르게 딴 거. 60은 몇 분의 몇일까? 100분의 60은 5분의 3이죠. 그치? 5분의 3. 뭐 80은 5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변환 자체를 좀 빠르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약간 연습을 같이 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펜을 쓰지 말고 암산으로 한번 머리를 써가지고 한번 굴려보자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일단은 쉽게 내줄 거거든. 총부양비 이쪽 관련돼 가지고 일단 다시 돌아갈게. 이거는 연습 좀 하시면 되는 거고 이따가도 자 총부양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린 총부양비를 요거랑 요걸로도 쪼갤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유소년만 부양하면 어때요? 유소년 부양비 그리고 노년 인구만 부양하면 어때요? 노년 부양비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공식 간단하겠지. 누가 부양해야 돼? 유소년 누가 부양해야 돼? 15세에서 64세의 부양 인구가 부양해야 돼. 노년 인구 누가 부양해야 돼? 역시 마찬가지잖아. 부양 인구 부양해야 돼. 분모는 둘 다 뭐야? 부. 둘 다 부. 그럼 분자는 누구? 유소년 부양비는 유. 노년 부양비는 노. 그리고 곱하기 지수니까 100. 그러면 여러분 분수의 덧셈은 분모가 똑같을 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 막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려면 여러분 분모 똑같이 만들잖아. 통분하잖아. 그치?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로 해가지고 분모 똑같이 한 다음에 더하시잖아요. 여기 분모 어때? 똑같지? 더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더하면 뭐가 나와요? 짠. 총부양비가 나오네. 총부양비는 뭐다?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다. 곱하기 100은 따로 빼면 되잖아 어차피. 그래서 부분의 6 플러스 노 곱하기 100이니까 총부양비가 똑같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요것도 팁 하나 더 드린 거고요. 그런데 우린 그것도 알아야 돼. 총부양비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결국 유소년과 노년이 몇 명인지를 못 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지수가 총 3개야. 우리 미지수가 1개일 때 식이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해. x 플러스 5는 뭐 3이다. 그럼 x는 2다. 이런 거. 그치? 잠깐만. 잘못 말했나? 마이너스 2다?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중학교부터는 잘 못합니다. 아무튼. 자, 또 식이 2개야. 그러면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하고 지금처럼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유소년, 노년, 부양인구라고 하는 미지수가 3개라면 몇 개가 필요해? 식 3개가 필요하지. 근데 여러분 총부양비 이거 안 줘줘도 우리 하나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0에서 14세 인구, 15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까지 다 더하면 뺀 인구가 있어 없어? 빠진 인구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인구야?
전체 인구. 그쵸? 그러니까 요거 셋 다 더하면 100%야. 이거는 하나를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가 몇 개만 주어지면 문제를 풀 수 있어? 두 개만 주어지면 풀 수 있어. 요 얘기를 한 거고요. 총부양비가 예시거나 유소년 부양비나 노년 부양비가 예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얘기고요. 노령화 지수는 말 그대로 이 사회가 얼마나 늙어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총부양비가 많다라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한 사람 부양인구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많지.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사회가 노년 인구가 더 많으면 안 좋겠죠. 왜냐면 사회 자체의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유소년층이 많으면 어때? 유소년층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 부양 인구로 자라서 건강해진 사회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린 총부양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회가 얼마나 늙어가는지 무슨 지수? 노령화 지수도 파악해줘야 돼. 노령화 얼마나 늙어가는가.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늙어간다는 소리겠죠. 숫자가 작아지면 젊어진다, 어려진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분모가 클수록 작아져요? 분모가 클수록 높아져요? 수는? 분모가 5분의 1이랑 10분의 1 중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수가 작아지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유소년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분자에는 노년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숫자가 커진다? 노년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소리고 그래서 늙어가는 사회다. 또는 숫자가 작아진다? 그러면 젊어지는 사회다. 그럼 역시 똑같이 노령화 지수가 100이다. 뭔 뜻이야? 유소년과 노년 인구가 같다. 이해가지? 저도 이해했으니까 여러분. 저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저는 이해하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해할 겁니다. 도현 씨 이해했어 안 했어? 그치? 오케이. 자, 아무튼 노령화 지수까지 나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까지 해야 되냐? 저 앞에 있던 이 사회의 인구 구하고 고령화 단계는 어디인가까지도 맞출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연습하자는 것처럼 한번 제가 그 이면지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일단 연습 쉽게. 자, 총 부양비가 100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50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문제 푸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부양인구 100으로 놓을 때, 전체 인구를 100으로 놓을 때. 전체 인구 100으로 놓는 상황은 한정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체 중에 어떤 비율이 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줬을 때.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뭐 유소년이다.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 전체 인구 중에 비율을 줬었을 땐 전체 인구를 100으로 놔야 돼. 그럼 뭐 20%가 그럼 20명 되잖아. 100명으로 놓으면. 그치?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걸로 하신 부양인구 100으로 놓으면 뭐가 좋아지냐? 자, 보세요. 총부양비 공식이 부분의 6 플러스 노 곱하기 100이었어. 근데 부양인구를 100으로 가정해 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이 없어지지. 그럼 이 부양비가 그대로 인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였잖아. 유소년, 노년, 부양인구잖아. 그럼 100을 그냥 적어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100이잖아. 그치? 아, 20, 50으로 하지 말자. 50은 너무 안 돼. 50을 넣으면 그 소수점 나와. 25로 할게요. 자, 노령화 지수 25다. 그럼 25는 몇 분의 몇? 4분의 1이지. 그치? 근데 노령화 지수는 뭐분의 뭐였어? 유분의 노였어. 그러면 6 플러스 노의 인구 100이 4대 1로 나눠지면 된다는 소리야. 물론 여러분 암산 가능하시잖아요. 이거는 100명을 4대 1로 쪼개면 뭐 80명, 20명이지. 그치? 이걸로 끝나지. 근데 요거 구하는 법 아시죠? 어떻게 하냐? 이 두 개를 더해서 분모 5, 그 다음에 4를 100에다가 곱하면 이게 유소년 인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곱하면 노년 인구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그냥 뭐 감으로 나누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산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총부양비가 60인 사회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200이라고 할게요. 여기 윤호부 한번 구해보시고요. 한번 생각하셨다면 암산 통해 가지고 할 건데 시간은 20초 드릴게요. 원래 더 짧게 해야 돼. 10초만 끝내야 돼.
딴 데 보지 말고. 오. 혹시 구하신 분 있으신 안 됐어? 됐어?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아까 부양인구는 100으로 놓자 했잖아. 그럼 이거 60이야. 그치? 합쳐서 U 플러스 노는 60이야. 이것만 쪼개면 돼. 그럼 200은 뭐야? 1분의 2잖아요. 61대 2로 나누면 20, 40 끝났죠. 왜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총부양비 나왔을 때 우리 그냥 부양 인구를 100으로 한번 가정해보자. 어차피 여기 부양 인구잖아, 그치? 부양 인구 100명이야. 그럼 총부양비 그대로 U 플러스 노의 인구가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 요거 뭐였어요? U분의 노 곱하기 100인데 U가 1일 때 노가 2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60이 1대 2로 나눠지는 거니까 20명, 40명 이렇게 되겠지. 됐죠? 진짜 이제 한 번 더 연습. 이번에 유소년 부양비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 50이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너무 쉽게 줬다. 답 나오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오, 4. 몇 명이지? 힘 빠지게 하지 마. 뭘 구하냐니.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뭐 하라고? 유소년, 노년, 부양 인구 수 구하라고. 그러니까 유, 노, 부 요거 구하면 돼.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 50이야. 그럼 이거 바로 적잖아요. 노령화 지수가 100이래 똑같지. 이거 3초 걸려 이건. 어때요? 쉽죠?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자 이런 거야. 갑국, 을국, T년, T 플러스 50년, T년,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노년, 부양인구 이렇게 다 구해야 돼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알겠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한번 풀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 갑국과 을국은 T년의 인구가 똑같다. 그럼 전체 인구 100으로 똑같이 가정해. 근데 또 조건을 잘 봐야 돼.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올라갈 때 2배,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올라갈 때 3배 이렇게 올랐다면 전체 인구가 몇 명이 된 거지?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은 200명. 3배 됐다라고 한 거니까 300명.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퍼센트를 먼저 적고 실제 인구를 적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20%라고 쳐봐. 근데 200명의 20%면 몇 명이야? 40명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15%라고 치면 30명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에 10%다라고 해도 여기는 30명이지. 그렇지? 3배니까 300명의 10%니까.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문제에 비율을 물어볼 때랑 인구 수를 물어볼 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왼쪽 문제는 뭐 물론 같이 풀 건데, 예.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이 문제로 연습하고 옆에 있는 문제까지 실전 문제를 한번 풀고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왼쪽 문제 한번 볼게요.